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읽기와 도서관. 오늘은 소유를 너무 소유한다는 것하고 구독한다는 것, 차이는 뭐지? 구독이 갖고 있는 의미란 뭘까? 뭐 그 어휘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구매해서 쓴다는 것이 구독, 사용한다는 것. 독자도 읽을 독자니까 원래는 책 정기 간행물 같은 것들, 연속 간행물을 보고 하는 것들을 구독이라고 했는데, 의미가 그 개념이 확장되면서 상당히 넓게 쓰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그런 구독이 굉장히 일반화된 세상 아닐까? 심지어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독에 대한 얘기와 소유, 구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구독에 대한 얘기부터 저는 구독이 뭘까 하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연속 간행물 같은 것들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계속 볼 거야. 그러니까 매번 보내줘. 내가 그만할 때까지 보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소유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구독은 돈을 주고 지불하고 받아보는 거니까요. 근데 이 구독이 폭이 넓어지면서 단순히 이렇게 어떤 재화, 소위 말하는 물성을 가진 것들을 사는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이 책에서 연속 관행물에서 넓어지면서 지금은 가전제품도 구독하는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좀 생각해보면 이게 같을까? 다를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구독이 다른 것과 비교해 본다면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 렌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를 빌려본다든가 가전제품을 빌린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넓게 얘기하면 집도 빌리는 것도 렌탈이죠. 그러니까 전세로 빌리던 월세로 빌리던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정한 금액을 내고 계약한 기간 동안 내가 사용하겠다는 약속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허탈하긴 합니다. 내 것이 남는 것이 없을 테니까. 그럼 그것과 구독의 차이는 뭐지? 지금은 제가 볼 때 렌탈이라든가 구독이라든가 차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 없어질 정도로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할 거야, 렌탈할 거야. 렌탈은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집처럼 또는 냉장고처럼 나에게 주고 그 관리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면 반납하는 거고, 반납할 때 물건의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을 하든가 뭐 그냥 반납하든가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약속한 계약 기간, 우리가 1년 이상 빌려줘야 해. 1년이 안 되면 과태료를 내다든가 과징금을 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겠죠. 뭐 구독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구독에는 다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냉장고를 빌렸는데 어느 회사의 냉장고를 구독합니다. 근데 새로운 냉장고가 나왔다면 나 그 냉장고 바꿔줘. 제품이 좀 더 개선되었다면 나 그걸 바꿔줘. 그러니까 구독은 특정 제품, 어떤 특정 그 물건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큰 포괄적인 얘기. 우리 회사에서 나온 이런 규모의 냉장고, 몇 리터짜리고 이런 성능을 갖고 있는 이런 규모의 냉장고를 구독할 거야. 신제품이 나면 새 걸로도 좀 바꿔줘. 와서 좀 수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어. 뭐 거의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렌탈은 어떤 특정 제품 하나를 딱 빌리면 그 쓰는 거였는데 구독은 그것도 조금 더 넓은 개념에서 내가 너희 회사 제품을 구매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용할 거니까 그 이용 계약을 하자. 그러면 이용 계약? 폭넓게? 뭐 그런 것까지 담보하고 있지 않았을까? 결국 어떤 특정 서비스가 내재되어진 렌탈을 한번 던져주고 나면 나몰라라 할 수 있지만 구독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이 새 개 나오면 새 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고장나면 수리해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내가 뭐하러 구매를 해? 파는 회사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 구독을 할 거면 내가 파는 이 행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 제품이라는 것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소재가 좋아지다 보니까 제품 생산 단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걸 극대화시키고 거기에 맞춘 기술들 뭐 요즘 AI 기술까지 포함해서 자동화 기술까지 들어서면서 기기에 대한 품질이 거의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기값보다는 예를 들면 프린터를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프린터를 사면 예전에는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귀한 물건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토너를 사다가 갈아 끼우면서 프린터를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회사가 프린터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토너를 파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왜? 그것이 갖고 있는 소위 지속성, 결속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프린터 하나에 들어가는 토너가 프린터 가격을 뚝 떨어뜨리고 거의 토너 값에 프린터를 팔아버리면 싼 맛에 그 프린터를 쓰다가 토너가 떨어지게 되면 토너만 계속 갈아 끼우면서 그 프린터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하기도 합니다. 토너를 쓰라고. 근데 이제 사용하고 있는 독자, 구매자의 시각에서 봐도 새로운 프린터가 나왔는데 새 프린터로 바꿀까? 어차피 그 토너, 다른 토너이긴 하지만 토너 값이면 기왕에 투자하는 거면 일로 투자할까? 이제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구매하지 않고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쓸 수 있어.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충성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힘이 들겠지만 저 소비자를 붙잡아내고 그들의 경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든 제품들의 품질을 더하기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아하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쓰는 것은 제품 차이에는 기술적 차이는 별반 없지만 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가 제공하고 있는 부가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이 주는 가치가 크구나. 새로운 기능을 첨가한다든가 그 기능에 따라서 연속되어지는 관련되어진 서비스를 같이 부여한다든가 해서 소비자를 붙잡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비록 자기가 계산해 봤을 때 내가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돈을 더 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새 제품도 바꿔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현혹이 돼서 매달려 있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냉장고 하나를 사면 10년 쓰고 낡았어.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새 기능이 들어있는 좋은 냉장고를 사고 싶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 냉장고를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라면 차라리 움직이는 동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폐차도 하고 폐차해도 비용도 좀 받고 하면서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붙는 서비스가 뭐냐면 새로운 냉장고 살 때 내가 있는 옛날 냉장고를 가져가 줄래? 처음에 저쪽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케이 하고 가져갔던 것이 지금은 사업이 되어지고 이제 기왕이면 내 제품, 내 회사 운영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전제품을 굳이 낡아서 오래 쓸 때까지 쓰지 말고 적정하게 쓰고 돌리자. 그럼 그렇게 들어온 제품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손을 보면 또 괜찮은 제품으로 계층적 수요에 맞춰서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버려지는 부품 없이 약간의 손을 보고 재조립하면 또 괜찮은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7, 80%를 다시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럼 생산자의 입장에서나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난 늘 계속 새 것을 이용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이제 굴레에 빠질 수는 있죠. 아, 내가 저 회사에 매달렸구나, 너무. 이제 저 회사를 떠나기가 쉽지 않구나. 묶여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IoT 기술이 붙어서 통신이 서로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같은 회사 제품을 쓰면 원활하게 돌겠죠. 물론 다 연결은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만 훨씬 수월하고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더군다나 이런 물성이 있는 것들이 아닌 소위 디지털 자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지털 자원은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북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북을 구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직접 사거나 특정 서점을 통해서 사거나 하는 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이북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독 서비스를. 이북을 수백, 수천 권의 이북을 마련하고는 제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그 이북을 회원 기간 동안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좀,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플랫폼 자체가 재밌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매하지 않고 구독하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는 그 구매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구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 그 유통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밌죠. 예전에는 주로 가전제품의 대리점을 열면 그 가전제품 생산자와 계약을 하고 물건을 가져다 놓습니다. 물론 제가 선지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판매를 합니다. 세일도 해줄 수 있고, 뭐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붙여줄 수도 있고, 물건을 부록으로 달아줄 수도 있고 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대리점이 제가 그 물건을 구매한 곳이고, 그 대리점을 통해서 제가 클레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점들이 책임 없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소비자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대리점은 그냥 브로커입니다. 자기 매장에 물건을 가져다 놨지만 그는 그 소위 뭐랄까, 뭐 그것도 구매해서 가져다 놓은 거지만 여기서 직접 물건을 배달해 주진 않습니다. 제가 냉장고를 하나 구매했다고 계약을 하면 그 물건은 공장에서 직접 배달해 주고 직접 기사가 와서 설치를 해주고 갑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사를 통해서 그 공장을 통해서 서비스를 대리점은 빗겨나 있는 거죠. 그럼 대리점 역할은 프로모션하고 마케팅 해주는 일을 맡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기계를 생산하고 이 손발들이 그 수족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고 실제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머리가 직접 하게끔 해둔 거죠. 그러니까 책임 한계도 분명하고 기술 서비스도 분명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임감도 만족스럽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받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들은 예전과 달리 이 플랫폼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이 플랫폼은 사고 파는 역할만 해주는 것이고 실제 내가 모든 그 본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구나. 소위 이것은 에스크로우 서비스라고 그러나요? 에스크로우라고 그럽니까? 제가 정확한 발음을 모르겠는데 책임을 져서 정확하게 물건을 배달하고 정확하게 돈을 지불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거래를 승인해주고 관리해주는 금융 서비스까지 내포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구독도 비슷한 양상으로 갑니다. 전자책을 구독을 하게 되면 출판사들이 책을 출판했지만 이북을 구독 서비스 쪽에서 그 책을 받아다가 자기 서버를 만들고 서비스를 해줍니다. 소비자에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냉장고는 그 냉장고를 파는 플랫폼은 한 발 비껴서서 공장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왜 전자책 서비스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빌리게 되면 도서관이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책을 다 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 서비스 해주는 회사가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해지는 거죠. 제가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이북을 구매하면 제 컴퓨터에 폴더가 하나 생기면서 관리를 해줍니다. 경우 따라서는 다운로드 받아 쓸 수도 있고 내가 구입한 책을 그 서버 쪽에 놔뒀다가 필요에 따라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서버가 깨지면 소위 말하는 DRM,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북이라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터넷 서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2개, 3개 늘어나면 이 책들이 한 공간에 모이질 않습니다. 목록이 여러 군데가 따로따로 만들어지면서 소위 내 입장에서는 책 관리가 참 불편해지겠죠. 도서관에서도 책을, 이북을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책은 A 서비스에서 나오고 어떤 책은 B 서비스에서 나오면 빌리는 사람마다 A, B 옮겨 다니겠죠. 결국 그게 싫으니까 한 서비스를 붙잡다 보니까 없는 이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가전제품, 냉장고를 구매하는 방식처럼 이걸 서버를 본사에다 놓고 작업할 수 없을까? 그럼 출판사가 이 입장에서는 본사가 되어야 하나? 출판사마다 그런 서버를 지고 관리한다? 출판사가 더 열악합니다. 인터넷 서점보다도. 결국 누군가가 이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실체를 정의하기 힘든, 실체를 잡기 힘든 디지털 자원들을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물론 공공성을, 공익을 담보로 관리를 하고 늘 살아있음을, 그리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 있다면 출판사도 서점도 고객도 도서관도 다 클라이언트 차원에서 서비스가 가능할 겁니다. A라는 출판사의 책을 다이렉트로 나라는 사람한테 팔았어. 그럼 나는 그 권리를 주고 이용하고 A 출판사가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여기서는 그 책을 유지시켜 주겠죠. 종이책 같은 건 어떻습니까? 종이책 그 자체가 복제이기 때문에 A 출판사가 팔아버리고 나서 출판사가 망하더라도 책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디지털 경제로 넘어오면서부터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 디지털 경제 섞이면서 다른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그게 더 옳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미래 이 디지털 자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냉장고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움직입니다. 어떤 플랫폼은 난 냉장고를 구독 서비스 하게끔 해줄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플랫폼들이 구독하겠어. 그럼 저기하고 거래를 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자기가 거래를 하고 실제 제품에 대한 AS는 본사가 관리를 해주면서 본사는 물건 파는데 별 신경 안 쓰고 그 물건들에 대한 품질 관리만 해주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플랫폼들은 그것이 전자제품이 되었던 가전제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어떤 형태든 간에 마케팅할 수 있는 것을 갖춰간다면 미래는 굳이 구매하겠다는 사람보다는 구독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구독을 통해서 지속적인 예측 가능한 일들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집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는 사고팔 때 굉장히 많은 가구를 들고 이사를 다닙니다. 근데 미국 아이들이 이사 다니는 걸 보면 자기 개인 소지품들 외에는 별반 없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세탁기, 옷장 같은 것들이 전부 붙박이로 움직이고 다 이미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비록 내가 세탁기를 바꾸고 내가 세탁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집을 팔고 나갈 땐 세탁기는 집에 딸려서 같이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독이죠, 그것도. 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다면 그 계약이 집 팔고 사는 데서 그 계약을 유지하는 곳이라면 계속 냉장고도 새로 고쳐가면서 집값을 조정해가면서 소비자에게는 그냥 집 한 채를 차 하나 끌고 와서 자기 개인 소지품만 들고 오면은 집 한 채를 소유할 수 있고 냉장고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디지털 자원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 소통 구조를 잘 만들지 않으면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도 출판사는 망했지만 이북을 발행한 그것을 판 서점이 움켜쥐고 서비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디지털 자원이 갖고 있는 특성과 위배되는 거죠. 디지털 자원은 복제가 용이하므로 유일무이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가 아닌 접근을 통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것인데 생산자 스스로가 나눠버리면 클라우딩 서비스와는 또 맥락이 다른. 그래서 미래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 특히 문헌정박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북에 대한 미래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이북의 소비자 시각에서 이용의 편익성을 높이고 생산자 시각에서 보면 그것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